네, 안녕하세요. 2022년 원주시립 중천철학도서관 중천학당 인문 음, 토크 첫 음,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음,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한 시절이 왔는데요. 오늘 이 첫 번째 시간하고 다음 주에는 계명대학교 철학과 홍원식 교수님 모시고 우리 학당의 이름을 따온 중천 선생님의 전집 출간 이야기, 그리고 우리 홍원식 교수님이 회고하는 우리 중천 선생님에 대한 여러 학문과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꽤 오랜만에 뵙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상하게 교수님을 자주 뵙게 되는데, 예, 일단은 이 중천학당 그 음,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저희 음, 선생님들께 예, 인사 말씀.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중천 김충렬 교수님의 제자라는 그 자격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 여러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음, 그 호원식 교수님이 이제 저는 음, 그 연구소에서는 선배님으로 만났지만 사실 저한테 이제 선생님 뻘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호원식 교수님이 이제 머리가 하얗게 이제 은퇴 무렵이 되셨는데 어, 이제 중천 선생님을 두고 제자로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 벌써 시간에 대한 소회가 그래. 예, 저도 어, 저도 여러 가지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유감도 많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홍원식 교수님에 대해서 처음 그 뵌 게 90년대, 예, 그 90년대에 초, 대학원 시절에 이제 뵙게 초제고죠. 됐는데, 이제 근데 사실 그 뭐야 전공이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선생님의 글들을 이제 제가 관련된 주제나 학회 할 때 이제 뵙고 발표하시고 특히 종합토론 사회 보시는 거 많이 봤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책도 꽤 많이 내셨더라고요. 30여 권. 쓸데없는 짓 하고. 예. 아니 그 학자가 책을 내놓고 그 쓸데없는 짓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직도 글 쓰고 있는 저는 네 보니까 그 일단 오늘 제가 사실 여러 글들을 보긴 했지만 그 대학원 박사 논문이 뭔지는 처음 알았어요. 예, 네. 주자학의 거경국리설 연구로 박사를 예, 하셨더라고요. 정통입니다. 정통으로 공부했습니다. 네, 그 정통 주자학교신 거 맞죠? 예. 네, 그 계명대학교에 재직할 만하신 학문을 하셨네요. 예, 처음에 계획했던 바는 아닌데 결국 거기 가서 퇴직을 하게 됐네. 네, 퇴직 언제? 이제 새 학기 그러니까 2023년 8월 이제 새 학기 남았습니다. 예. 아, 근데 거의 마지막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선생님 강의 어떻게 하세요?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계명대학교가 지금 계명사이버대학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도 보니까 이번 학기 그러니까 2022학년도 1학기부터는 어떻게든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니까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역시 유감입니다. 예. 네, 그 아무래도 제자분들 이렇게 눈빛을 마주하고 강의하실 때가 제일 행복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런데 또 아마 오늘 또 이 예. 화면으로 보시면은 이게 현재 지금 이 간행 중인 예, 간행 그 중입니다. 예. 중철 선생님 전집인데 음, 이 두께 보시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예,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또 오늘 이렇게 앞에 또 여러 시청하신 분한테 이렇게 보이니까 정말 가슴 뿌듯하고 이걸 했나 어떻게 했나 오히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여기서 6군이 더 남았죠. 6군이 더 남았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오늘 홍원식 교수님을 음, 모시게 된 음, 가장 중요한 음, 계기 가운데 하나가 올해 2022년에 충천 음, 김충렬 전집이 이제 완간이 될 예정이기도 하고 그 상당수의 분량이 이미 출간이 됐습니다. 그 혹시 좀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 권 한 권이 굉장히 이 볼륨이 크고 두꺼워서 이게 한 권이 일반 책 두 권 정도인데 홍 교수님이 제가 아까 소개할 때 30여 권의 책을 내셨다라고 하는데 많은 책이 공저도 많죠. 공저가 당연히죠. 뭐 번역서도 있고, 네. 공저도 있고, 오히려 뭐 제가 단독 저술은 뭐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중천 선생님 혼자서 총 15권 분량의 전집을 출간하고 있는데 이 한 권이 지금 두 권 분량이니까 30권 가까운 두께의 책을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또 뭐 여러 그 선배 학자들이나 근데 한국 학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유래를 찾기 힘들 것 같고 특히 또 요즘은 이렇게 전집을 간행하는 것 이거는 글도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이런 여러 또 이 사제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인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참 기념비적 어떤 우리 간행물이 되지 않겠나 이래 기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저도 이제 요 책들을 그 이 중천철학 도서관에서 증여를 해주셔서 그 이제 소장도 하고 있고 근데 간행사를 보니까 공동 간행위원장은 이승환 교수님하고 윤사순 교수님 두 분. 남상호 교수님. 아 남상호 교수님. 강원대에 계셨던 그 윤사순 교수님은 동료였었고 고려대학교에서 네. 전체 이제 그걸 후견은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데 일단 이 간행위원들은 제자들을 하다 보니까 그 연배가 높은 그래서 남상호 교수님이 이제 강원대에 계셨던 남상호 교수님하고 고려대에 계셨던 이승환 교수님이 간행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실무위원장을 맡아서 그래 간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책임 편집. 또 저도 또 좀 지위를 좀 그 가져야 돼서 네.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가지고 또 제 아래에 또 책임 편집 부분하고 또 좀 이제 그 외부적으로 지원하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네. 그래서 그때 양쪽을 그 총괄하면서 그 실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이제 그 외국 대학 출판부에서 시리즈물 기획할 때는 에디터인 취입 취입하신 거죠? 그 듣기 참 좋네요. 예. 네. 자,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홍원식 교수님을 이제 모시게 되었다라고 이제 먼저 소개를 하는데 뭐 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테고요. 오늘은 먼저 우리 이제 그 홍원식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시즌이 추모 주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홍원식 교수님의 가슴 속에 살아계신 돌아가신 분이지만 사실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살아계신 그 중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사실 그 대학 시절에 첫날 입학식 날 첫 강의 때 들어갔던 처음 뵌 분이 안병옥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요. 네. 책 많이 읽었습니다. 철학개론이라는 과목의 첫 시간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칠판에다가 To live is to encounter. 산다는 건 만나는 거다. 쫙. 그분은 뭐 분필만 달랑 들고 오셨거든요. 혹시 그 중천 선생님 처음 뵀을 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입학은 고려대학교 철학과로 입학을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입시 제도가 그 계열별이라 해서 1학년 때 이제 같이 그 여러 개 과가 뽑을 때도 그렇고 수업도 같이 나눠 듣고 그때 그 소속된 우리 계열에 소속된 각과 교수님들이 일종의 맛배기 강의죠. 어찌 보면 홍보용 강의예요. 우리 과 들어오너라. 이제 이런 거 강의해서 세미나 형식으로 뭐 철학 세미나, 뭐 사회학 세미나, 뭐 이런 식으로 심리학 세미나 이래 했었는데 철학 세미나 강의를 중천 선생님께서 맡으셨어요. 정말
그 강의에 그것도 첫 번째 강의였어요. 바로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중국 철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이 요순임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때가 또 한창 전두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갓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제 이 시작되던 이런 시절이고 해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김충 교수님의 이 요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꿈 같은 이상 정치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이 철학 그리고 또 중국 철학 이쪽에 완전히 빠지게 되어서 그 운명적으로 2학년 때 이제 그 과를 선택할 때 철학과 함께 나는 중국 철학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요순지치란 게 사실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전설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어.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연으로 철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우리 철학과 뭐 이 동료들이나 후배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도 바로 이 김충일 선생님의 이 고대 중국 이상 정치가 이루어지던 이 시기 이 어찌 보면 참 순진하고 그죠? 순진하고 그런 내용들이죠. 순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빠져서 철학과로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전체 우리 인원수로 볼 때는 다른 과는 뭐 100몇십 명, 200명 넘는 과도 있었는데 철학과는 보통 한 10몇 명, 뭐 20몇 명 이 정도 왔어요. 그래서 아주 소수 가 이제 철학과를 선택을 했고 뭐 저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게 어찌 보면 그 이후에도 선생님께 그 일관된 어떤 그 모습이라 할까요? 이 학문적 이와 더불어 이 순수함이랄까요? 어떤 이런 것을 이 정치에 있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학하면 사회과학이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이 올바른 정치인가? 뭐 이런 것을 아주 원론적으로 순수한 그 모습으로서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게 오히려 큰 뭐 저에게도 그렇고 또 많은 어떤 우리 그 동료들이 철학과를 선택하게 되고 또 선생님 밑에서 지도를 받게 되고 했던 것이 아마 그런 면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납니다. 예. 참 좀 신기하네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예. 아니 예. 그 전두환 시절이라고 하면은 그 어느 때보다 마르크스주의 열풍이 그래. 그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 대학 신입생들이 학과를 선택하는 그렇게 해서 기획적으로 만든 예. 강연에 이제 김춘현 선생님이 거기 등판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 철학과 선생님들 중에서 말빨이 제일 세셨다. 말팔 선생님 계셨어요. 네. 입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그 과목을 담당하게 되셨는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요순시대 얘기를 했는데 거기 혹해가지고 철학과를 선택했다? 사실 요즘 그 정서에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렇죠. 예. 실은 그 막스주의가 이제 학습을 학생들이 하고 할 때는 그게 한두 해 정도 지나서였어요. 그 전에는 막스주의 입 밖에도 물론 그 이후에도 전두환 그 시절에는 힘들었지만은 그때는 아직까지 막스 원전을 보고 할 단계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거는 아니다. 근데 뭔가 대안적인 이제 아주 결과적으로는 좀 하나 이상적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있던 시절 그리고 한두 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아마 대학생들이 이제 막스주의 쪽으로 흘러갔던 게 그게 80년대 이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19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북경대학 세워졌을 때 철학과에서 사망오제 철학을 한동안 강의했다라고 했는데 80년대의 요순 시대의 이상적인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예. 거기에 혹해서 철학과의 과를 선택을 했다. 그
그 스승의 그 제자 맞네요. 어떤 면에서는 철학은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철학이 꿈꾸는 거였나요? 그렇게 뭔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따듬고 또 꿈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그 특히 우리 현실 속에만 매몰되지 않고 뭔가 좀 시각을 높여서 먼데 바라보다 보면은 좀 이제 발이 떨어지죠. 그런 점에서 이제 꿈을 꾸고 다시 이제 그 발을 땅에 이래 딛는 어, 작업 뭐 이래 생각한다면 순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순수의시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얘기는 그 문학하는 시인들이 하는 표현인데, 선생님 문학기 있습니다. 상당히 뭐 앞에 그 우리 중 선생님에 대한 그또 보면은 뭐 직접 이래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이래 보면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심오한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또 현실하고 좀 이래 떨어지는 듯한. 근데 그것이 어 아마 그것이 선생님의 어떤 일종의 스케일이라고 할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공간이잖아요. 어떤 그 속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제자들을 길을 이렇게 불러 모을 수 있었고 또 기를 수 있었던 어떤 그 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부터는 철학개론 쓰게 되면은 그 필로소피란 말에 대해서 설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예. 철학개론에 예, 예, 많이 나오는 게 예. 그 필로스 플러스 소피아 해서 소피아.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홍원식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철학은 그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음. 꿈꾸는 일이다. 그렇죠. 뭐,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냥 발 밑맛 보면은 사방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누군가는 또 꿈꾸는 사람이 있고 그런 점에서 중전 선생님 같은 경우 정말 그 엄혹했던 시절이죠. 이 3공화국, 4공화국 그리고 5공화국 여기에서도 어떤 순수함, 그렇게 꿈꾸는 자는 순수합니다. 그래서 꿈을 계속 이제 꾸셨다는 거예요. 꾸시면서 또 본인의 학문적 은밀함이라든가 또 치열함 이거는 또 간직을 하고 계셨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나 만약에 예. 그 예.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으니까 제가요. 네. 제가 됐네요. 만약에 철학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예. 중천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무슨 과를 저는 그때 사회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좀 더 현실에 그러니까 좀 더 현실 속으로 그래서 꿈보다는 현실 쪽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히 중천 선생님 만나고 꿈 쪽으로 많이 돌았습니다. 네. 뭐 대신에 한 40년 꿈꾸듯이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일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엉뚱한 짓도 좀 하고 또 엉뚱한 생각도 하고 그래 왔는 게 결국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우리 중천 선생님의 제자 맞습니다. 예. 네. 어, 진짜 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음, 책을 읽다 보니까 예, 그 유자이프라고 하는 유재복이라고 예, 하죠. 예.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문인. 그래. 이제 베이징 음, 사태가 천안문 사태가 있고 나서 이제 망명 생활하면서 그 그렇지. 따님이 그래. 장자와 중국 현대문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음.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뭐 자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사야 벌린이 나누었던 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예,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취급해 온 게 아니냐. 음, 좀 그거라도 좀 그 인정받는 문화, 사회가 그, 부족했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예, 예.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최첨단의 무언가를 논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이사야 벌린이 얘기하는 그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살고 싶은 작은 소망 그래.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음. 그때 꿈 이야기를 했던 게 전두환 시절의 그 엄혹한 시절. 저도 이제 80년대 말에 대학 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예. 그 분위기는 아는데 뭐 그때 뭐 어느 학교를 가나 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나는 냄새가 최루탄 냄새였잖아요. 그렇죠. 자, 꿈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음. 어찌 보면은 이 엄청난 논리적 훈련을 통해서 나온 이 저작들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요순의 꿈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꿈을 선생님께 평생 꾸도록 예. 남겨주신 그 김충현 선생님과 예. 추억이 있다면 예, 근데 학부 때 만나는 거는 더 깊게 만나는 거는 한계가 있었고 역시 대학원 시절에 아무래도 그래야 이제 이 교수님과 학생의 좀 가까운 만남이 있게 되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고려대학교 철학과 상황이 제가 대학원을 가고 할 이때 이제 김용옥 교수가 이제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부임을 그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철학 전공 교수가 두 분이 계셨고 그리고 또 김용옥 교수는 당시 더 없는 그 중천 선생님의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제자가 또 함께 그 교수를 한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참 이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제자 퇴직을 하고 오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은 함께 이렇게 강단에서 그 같은 전공을 강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올 선생은 도올 김용옥 교수는 본인의 연구실을 두고 학생들 대학원생들이 하고 같이 세미나실로 쓰고 중천 선생님 방에 책상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한 방에 이렇게 계셨고 제가 그때 이게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만 방조교를 또 이래 그걸 해서 네. 결국 세 사람이 들어앉아 있는 이런 이제 조그만한 그 연구실에 그래도 김충현 선생님께서 워낙 행복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석사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울 선생으로 갔고 근데 도울 선생이 그 유명한 양심선언 이런 그 전두환 시절에 이래 하면서 학교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중천 김충일 선생님 밑으로 지도학생으로 또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그대로 박사를 마치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 더 가고 특히 석사 좀 이제 그 도울 선생 나가고 이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중천 선생님 연구실에서 있으면서 석사 박사를 그걸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퇴직을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계명대학교 철학과로 갔을 때 이제 그때 제 처하고 선생님 댁 그때 평창동 댁이었습니다. 거기에 인사를 갔다 오면 겨울이었는데 사모님하고 두 분이 전기 이 골로죠. 그 넓은 거실에 그리고 아주 두터운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이래 계시면서 있는 모습이 눈에 선했고요. 그 인사를 드리고 이제 계명대학으로 가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중천 선생님이 또 계명대학 교수를 하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모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사모님께서 늘 행복하게 생각하던 시간이 이 계명대학교 교수 사택에 계셨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 가장 그래도 이제 좀 경제적 정신적 안정을 찾고 행복했던 이야기 하면은 계명대학 사택 시절 그러면서 홍 박사가 이제 글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사모님 돌아보면서 옆에 계신 사모님 보면서 우리 그때 참 좋았지 젊었었지 내 제자가 글로 가는구나 아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그래 하셨던 그 기억이 그래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회고가 아니라 선생님 자랑. 왜냐면은 그 아까 이제 슬쩍 지나가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조교란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예. 이 방조교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애제자나 수제자라고 하는 공식적인 천명인데.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닙니다. 저야 알죠. 우선 혈통이 확실해야 됩니다. 네. 학통이 확실해야 네. 되고 그래서 그 제가 장기 그 집권을 했습니다. 네. 예, 이 방조교 잘못 들어가면은 이 앞뒤 선후배 관계가 꼬이는데 그 홍 교수님은 그 앞뒤 선후배 관계가 되게 돈독한 걸로 제가 한 30년 지켜봤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이 정통성에 있어서 확인을 받고 들어가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조교를 제대로 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가보면은 선생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결명자 차 끓이고 계십니다. 네. 저도 일찍 간다고 갔는데 네. 더 일찍 오셔가지고 차를 끓이고 계셔가지고 늘 참 송구스러운 마음. 물론 그 전날 제가 약간의 술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하긴 했죠. 그래도 일찍 갔는데 정말 참 대단하셨습니다. 아침에 수업 거의 1시간 전에 오셔가 첫 시간 수업이고 오셔서 이래 참 그립네요. 방조교가 되면 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불편하다는 거. 예. 그런데 장점이 예.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 김시천 교수님의 경우고. 저는 그것도 방조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도 경우 그것도 케이스 따라 다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방조교를 하더라도 음. 모시는 스승님이 음. 이제 학문보다 다른 행정일에 많이 바쁘시게 되면 조용하게 연구실을 쓸 수 있게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예. 근데 김춘열 교수님 같은 분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한 방에 계시다 보면 예. 워낙 학문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분위기가 생기잖아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떤 학문적 질문을 사실 지금은 하십시오. 이래 여쭤보고 싶은 것도. 근데 그 당시 뭐 석사 뭐 이럴 시절에 선생님께 뭐 학문적 질문을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예. 진짜 맞습니다. 요즘 분위기야 이제 막 음.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담소하는 분위기가 워낙 음. 뭐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한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예, 근데 무섭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무섭게 그러셨어요? 하지는 않으셨는데 제 혼자 그냥 무서웠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시면 예. 그 방조교를 음. 거의 강의가 없으신 시간에는 음. 한 방에 같이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선생님께서 수업 계속 안 계셨어요. 그게 참 천만다행이죠. 수업이 끝나시면은 물론 오전에 있고 오후에 있으면 계속 계시는데 그 오전에만 수업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냥 가셔요. 그래서 이제 숨을 쉬고 그래서 이제 오래 있을 수 있었지 정말 계속 밤까지 계셨으면 뭐 있었죠. 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 방에 계시다 보면은 예. 그 당시에 중천 선생님이 겪었던 여러 가지 좋은 일이든 뭐 풍파든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제가 이거는 뭐 단순한 개인적 경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기록도 우리 역사적으로도 기억이 돼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걸 제가 옆에서 뵀던 어떤 그게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전두환 정권 마지막 단계 때 이제 정말로 침묵으로 특히 이제 학생들은 덜 끓고 했지만은 지성인 사회나 언론들은 입 밖에 감히 그 당시 스스로를 풀었던 50 시절에 그런 시절에 바로 이 민주화 물꼬를 트는데 결정적 작용을 했던 게 교수 시국 선언 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창 5월, 6월 이럴 때 아니면 이제 더워질 이런 시절인데 늘 두터운 옷을 그 당시에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이 바바리 검은색 바바리 색바랜 검은색 바바리 저는 기억나는 거 선생님의 옷 바바리 그밖에 없습니다. 그 색바랜 검은색 이 바바리에다 투명하게 옷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여쭤보니까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있었던 일이 이 고려대학교 교수들 중심으로 한 제가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이 안 나 한 20명 2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제가 그때 방조교를 한 건 중요하진 않고요. 바로 그때 그 방에서 이제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래 오셔서 그럼 제가 나가고 이야기하고 서명하고
어떤 분은 다음날 이름을 빼달라 하는 분도 계셨고 뭐 이런 식의 하면서 그것이 이제 폭발하면서 전국 대학 교수로 이제 그 서명으로 시국선언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두터운 옷을 입으셨던 이유가 언제 이 체포될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중앙정보부죠. 그 추운데 잡혀가서 그 추울까 싶어서 잡혀가서 그리고 또 얻어 맞게 되니까 덜 아파라고 그리고 추울 것 같아서 옷을 두텁게 입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 김충렬 선생님의 여러 그 행적들을 알고는 있었고 또 강하신 어떤 선비적인 어떤 걸 아셨지만 실제 이제 현실 속에 그리고 그거는 우리 어찌 보면은 현대사를 전환시키는 어찌 보면 출발점 그 공간 제가 그 공간에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사실 그거는 제가 두고두고 참 이래 기억하고 깊게 아로새겨져 있고 또 이런 좀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잘 물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고무렵에 대학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예. 87년도에 예, 87. 네, 그러니까 87년도 저는 이제 시국선언하는 분위기까지는 못 봤지만 예. 이제 87년도 하면은 백만 대행진. 예. 네. 예. 그래서 막 뭐 종로회도 여러 번 나갔었고 그래. 그 또 호원 이런 예. 게 있었고 예. 또 호원 때도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뭔가 전두환 저기에서 좀 유화 정책을 써서 그때 상김시 이제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상김시의 새로 헌법을 바꾸어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이래 했는데 상김시 간의 갈등 또 이쪽의 공작 뭐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진척이 없게 되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이제 다시 이전 헌법으로 그대로 하겠다. 네. 통일주체 대의원을 통한 간접 선거로서 이제 선출하겠다 이래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제 시국 선언이 터지게 된 거죠. 시국 선언이 터지게 되면서 물론 그때는 이미 1년 전에 터졌던 그 뒤이기 때문에 쉽게 또 뭐 물론 중 선생님도 당연히 앞장을 섰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넓게 퍼져 있었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두 차례 그 선언을 그 참 주도를 하셨죠. 예. 네. 참 그때 저도 종로 쪽에 처음 나갔다가 또 얼마 전 촛불 시위 때 이제 아들놈 손잡고 거기를 이렇게 같이 갔을 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예. 그 한가운데. 근데 최근에 촛불 집회 때 시청 앞이나 광화문에 갔을 때는 축제 가는 분위기로 그렇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사실 이거 그 뭐 지금 기억을 하면은 수업 시간에도 학교에도 경찰이 몇 개 중대가 들어와 있지 네. 않습니까? 교문 옆에 그 경찰 차들이 서가 있었고요. 수업 시간에도 중간중간이 그 경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에 대해서도 사찰이 이는 뭐 사찰이 아니죠. 뭐 완전히 그냥 온데 그 요즘 기억나는지 모르겠 짭새 네. 그 온 교정의 짭새들 그 짧은 머리에 장갑 끼고 이제 그 가죽 잠바 입고 앉아 있던 짭새들이 같이 학생들하고 섞여 있었고 뭐 이거는 학생 교수를 안 가리고 언제든지 체포 이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벌벌 그 이제 떨고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 혹시 그 강의실에 들어와 있던 누군지 모르는 짭새라고 하는 그 사람도 김충현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또 이 전투 경찰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전투 경찰 출신이에요. 이 여천이고 고려대학도 할 때는 제가 이미 제대를 했을 텐데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전투 경찰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가면은 학생이고 지금은 경찰이고 참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참 저도 정신분열이 일어날 시대였어요. 네. 고등학교 동창 중에 그 굉장히 시위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그러니까 이제 조직의 활동 같은 건 하진 않았지만 그랬던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백골단에 사출이 된 거예요. 예. 제대를 하고 나더니 그 이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커다란 갈등을 겪었을까요? 그 시국의 한가운데서 그런데 고려대학교 시국선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게
전국 대학 교수에 전국 대학 교수에 불을 던진 거예요. 네. 그때 처음이 어려워요. 다음에 이제 연쇄 폭발은 쉬운데 처음 바로 그걸 또 바로 그 방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 이 교수님, 동문과 교수님, 행정학과 교수님, 국문과 교수님 들락거리면서 이제 그걸 같이 회의 도모를 하시고 근데 본부방이 그 중천 선생님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창살 있는 방으로 가신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이미 두손 두텁게 그러니까, 춥다고 그러니까 작심을 하시고 그래. 일어서 각오를 일어서신 거네요. 각오를 하신 거죠. 네. 각오를 하시고 그 전에 이제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성향이나 또 주장이나 이런 걸 그냥 우리는 꼿꼿한 선비로만 기억했고 실제 어떤 실천적 측면은 확실히 눈으로 본 거는 이제 그때였죠. 네. 만약에 음.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5번째 사화가 일어날 뻔했겠네요. 사화라고 봐야겠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지식인에 대한 탄압은 뭐 1950년 이후에도 계속 있긴 있었지만 네. 유학자가 그런 방식의 탄압을 받았다. 예. 뭐 그런 상황이라면 사화라고 불러도 딱 맞는. 예. 네. 아, 근데 하필이면 또 선생님이 그때 방 조교를 계시면서 그거는 역사에 저는 그렇게 뭐 지나고 나니까 그런 큰 장면을 옆에서 볼 수 있었던 게 큰 그 자체가 가르침이었고 또 큰 어찌 보면은 제 인생에서는 큰 사진 있잖아요. 평생을 제 삶을 그 방향을 정할 큰 사진이 이렇게 찍힌 거죠. 네. 사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그 이후에도 저도 나름 뭐 별로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한 건 없습니다만은 그때 한번 마음 이렇게 들어왔던 사진이 아마 지워지지는 않았다. 지금까지도 또 그걸 기억하면서 살았다. 그런 점에서 또 제자 자격 부여해달라고 조르고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박사 하시고 계명대학교에 부임하신 게 언제? 1995년입니다. 95년. 예,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연구소에 선생님을 자주 못 뵀던 게 예. 제가 이제 94년도 그렇죠. 94년도에 들어갔는데 예. 이제 얼마 있다가 바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그 MT 때만 제가 뵀었죠. 예, 맞지. 그래서 또 서양 철학, 노장 철학하고 네. 분과 공부가 다르고 네. 했는데, 근데 기본 바탕은 그대로입니다. 시간도 꽤 흘렀는데, 근데 네. 머리 색깔은 조금 기분 좋게 변했네요. 자, 그럼 95년도에 이제 계명대학으로 내려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선생님 뵐 기회는 뜸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제가 이후에 선생님께서 제가 계명대 가고 곧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퇴직 이후에 계획을 같이 세웠어요. 그때 제가 뭐 제가 했다 해야 되나 제 처가 했다 해야 되나 뭐 또 우리 동료들이 같이 한 출판사를 막 시작했던 터고 해서 뭔가 이걸 모태로 해서 이 중천 선생님 그 퇴직 이후에 활동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생각을 중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중 선생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 적극 그래 하시면서 그게 이제 그 예문 동양사상 연구원 설립 그리고 바로 오늘의 동양사상 이제 창간으로 그래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사실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이 워낙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뭐 또 이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래저래 마음껏 이렇게 본인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걸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퇴직하면은 나는 이제 전력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총 정리를 하셔야 한다. 저도 그것도 저한테는 지금 큰 귀감이 되었는데요.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글 많이 안 쓰고 또 한 50대 뭐 중후반 되면 흐지부지 공부에 대한 게
그런데 중 선생님의 많은 저작은 퇴직 이후에 나왔습니다. 바로 결심을 하시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래서 저도 옆에서 적극 뭐 도울 수 있다면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모든 책을 낼 때도 이후에 총정리 지금 바로 이렇게 전집 정리되는 이처럼 정리될 수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 이제 선생님을 압박 아닌 압박을 하면서 또 이래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한창 저술 활동을 하시다가 네, 그러게요. 그 선생님께서도 아주 그러니까 정말 이 퇴직하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 막 전력하시는 그 모습이 학자로서 저한테는 큰 귀감이고 이제까지 공부 열심히 안 했던 저로서는 이제 마지막 기대를 걸어볼 거는 선생님 제자로서 따라갈 거라 저도 빨리 퇴직하고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한번 정리를 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뭐 계명대학이 대구에 있으니까 그러나 출판사가 서울에 있고 선생님이 수시로 출판사 나오셔서 원고 갖고 오셔서 정리하고 책 내고 뭐 이 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퇴직하신 뒤에 더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하고 또 식사도 술도 마음 편하게 같이 이제 선생님 퇴직하셨고 저도 교수 됐으니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술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도 사실 아마 돌아가시기 한두 해 전쯤인가 학회에서 이제 기조 강연 예. 학회 할 때마다 중천 선생님께서 기조 강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하셨죠. 네, 예. 그때 열정적으로 발표하시는 모습을 뵙고 나서 이제 근데 또 인사도 드리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네, 갑작스럽게. 그래서 굉장히 네. 안타깝기도 했었는데 뭐 이제 남은 일이야 뭐 이렇게 그래도 뿌듯하실 것 같아요. 예. 이건 제자가 안 되어 보면 잘 모릅니다. 예. 예. 특히 이 전집 말씀을 본인께서 당신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출판 이쪽을 하고 하니까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그 안에서 이래 하니까 특히 이제 방동미 선생님 선생님의 선생님 때만에서 그 선생님 방동미 교수님 전집 그리고 또 모종삼 그다음에 당군이 서복관 전집 이걸 늘 이래 당신 서재에도 이래 꼽혀 있으면서 저 정도는 돼야지. 학자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아마 그 전집을 보면서 꿈을 꾸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과로 나오면 또 저희 꿈이 되어도 될까요? 그럼요. 예. 그럼요. 여튼 열심히 노력하라는 어떤 그걸로 이 전집이 늘 그렇게 각성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중천 선생님이 방동미 선생님의 제자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른바 현대 신유가 2세대 그렇죠. 대표적인 학자분 가운데 그렇죠. 한 분이시고 그렇게 본다면 중천 선생님도 현대 신유가 3대라고 봐도 예, 그렇죠. 그렇게 근데 아마 현대 신유가 3대 제자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해도 그러면 또 다른 선생님들 또 방동민 선생님 제자로서는 그럴 거예요. 근데 타이완에 이 중천 선생님이 방동민 선생님께만 배운 게 아니시고 나머지 분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몇 분들이 계셔서 거기서는 방동민 선생님 제자로서는 그렇다 하면 되겠고 이제 또 선생님의 사성이 또 다른 존경하는 여러분들 배운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유일하다 하면은 큰일 날 것 같고요. 그래서 방동민 선생님만 딱 제한한다면 이제 중천 선생님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홍원식 교수님 모시고 살아생전의 여러 가지 추억들을 한번 회고해 봤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요 책들 속에 들어있는 이 책 한 권마다 수많은 사연들이 있을 텐데 뭐 책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얘기보다 이 한 권 한 권 사이에 스며 있는 사연들과 그다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이 전집 속에 담기고 있는지 또
나머지 아직 다 출간되지 않은 책들은 어떤 책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예,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